동남아의 신흥 스마트시티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체감온도 41도, 불가능해 보였던 폭염 속에서도 시민들은 밤 11시에도 안전하게 거리를 걸었습니다. 불과 12시간 만에 분실된 국제연구단의 기밀 문서가 현금까지 그대로 돌아온 일에 전 세계가 경악했는데요. 유럽 전문가들은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공동체의 힘이라며 긴급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 비밀이 값비싼 장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도시가 보여준 진짜 안전과 지속 가능성의 해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그 해답을 찾으러 떠나보겠습니다. 이곳은 체감온도 41도. 공항 출구를 나서는 순간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동남아시아 신흥 스마트시티 누산타라에 도착한 첫 순간이었죠. EU와 UN 합동연구단 일원으로 파견된 저는 이곳의 폭염 대응 모델을 검증하러 왔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에서 환경공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29세, 여름 교환 연구 프로그램의 일환이었어요. 출입국 심사대를 지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공항 안은 시원했지만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벌써 긴장됐어요. 어린 시절부터 극한 날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특히 도시에서 벌어지는 예상치 못한 상황들에 대해서요. 택시를 타자마자 운전기사가 에어컨을 최대로 틀어줬어요. 그리고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처음 오시는 거죠? 오후 이 시가 가장 뜨거운 시간인데 외국분들은 다들 놀라세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이 예상과 달랐어요. 화려한 디지털 광고판이나 미래적 건물들을 기대했는데 평범한 아파트와 상가들이 늘어서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더운데도 거리가 질서정연했다는 거예요. 보도에는 사람들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모두 양산을 쓰거나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죠. 그런데 아무도 뛰지 않았습니다. 급해 보이지도 않았고 짜증스러워하는 기색도 없었어요. 오히려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저희 고향 토론토였다면 다들 건물 안으로 숨었을 텐데요. 제 말에 운전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처음엔 다들 신기해하죠. 하지만 며칠 지나면 이유를 아시게 될 거예요. 캐나다에서는 이런 날씨면 에어컨이 있는 곳에서만 사람들이 모여요. 야외 활동은 거의 멈추죠. 하지만 여기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길거리 카페에서 아이스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공원에서 아이들과 놀아주는 부모들, 심지어 80대로 보이는 노인분들까지 나와 계셨거든요. 더 놀라운 건 교통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더운데도 교통체증이 심하지 않았거든요. 차량들이 서로 양보하며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경적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여기 사람들은 성격이 참 온순하네요. 날씨가 더우면 서로 도와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힘들어지거든요. 운전기사의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구심도 들었어요. 정말 그런 이상적인 사회가 가능할까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마치고 곧바로 연구단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독일에서 온 투자 컨설턴트 빅터 슈미트가 이미 와 있었어요. 45세인 그는 아시아 신흥 도시들을 여러 곳 다녀본 경험이 있었거든요. 아, 리사. 어떤가요, 첫인상은? 생각보다 평범하죠? 빅터의 표정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그의 회의적인 태도는 이미 유명했거든요. 네, 솔직히 말하면 의외였어요. 홍보 영상에서 본 것과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그랬습니다.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항상 현실적인 문제들이 숨어 있어요. 특히 아시아 신흥 도시들은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많습니다. 빅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거리에서 본 사람들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더위에 지쳐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해 보였죠. 인도네시아 도시계획국에서 온 아룬 수아르토가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42세인 그는 20년간 이 도시에서 일한 베테랑 공무원이었어요. 키는 크지 않았지만 안정감 있는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사 박사님.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빅터 박사님도 다시 뵙게 되어 반갑네요. 아론의 인사는 정중했지만 과하지 않았어요. 그의 눈빛에서는 자신감과 함께 겸손함이 느껴졌거든요. 빅터와는 대조적이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현장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시설 개요만 설명드릴게요. 아론이 펼쳐 보인 자료에는 놀라운 수치들이 적혀 있었어요. 도로 표면 냉각 시스템으로 평균 6도 온도 저하,
공공 냉방 쉼터 500곳. 운영, 야간 치안 사고율 0.001%, 시민 만족도 94.7%. 정말 이런 수치가 가능한가요? 특히 야간 치안 부분이 믿어지지 않네요. 제 질문에 아론이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직접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요? 기술보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그 순간 빅터가 크게 콧방귀를 뀌었어요. 또 정신론이군요. 아시아 사람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말하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아론은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내일 직접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희는 여러분을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을 보여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호텔 방으로 돌아왔어요. 창문을 열자 여전히 뜨거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견딜만 했어요. 습도가 생각보다 낮았거든요. 기온이 41도인데도 거리가 이렇게 질서정연하다니 뭔가 설명되지 않아. 혼자 중얼거리며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키보드 앞에 앉아서도 계속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녁이 되었는데도 사람들이 나와서 산책하고 있었어요. 가로등 아래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젊은 여성들이 혼자서도 안전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어린 시절 토론토 대정전 때와 너무 대조적이었어요. 그때 밤거리는 무법천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했고 저도 집 안에 숨어 있어야 했죠. 도시는 결국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였어요. 노트북 화면에 첫 번째 관찰 기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과연 이 모든 게 지속 가능할까요? 아니면 빅터의 말처럼 일시적인 쇼케이스일까요? 다음 날 오전 9시, 아론이 준비한 현장 조사 일정이 시작됐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도심 중앙대로였습니다. 어제 택시에서 본 그 길이었죠. 빅터와 함께 아론의 차를 탔는데 벌써부터 온도계가 38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지금부터 보실 건 도로 표면 냉각 시스템입니다. 아론이 차에서 내리더니 작은 측정 장비를 꺼냈어요. 적외선 온도계였습니다. 그리고 길 한가운데로 걸어갔죠. 여기 한번 재어보세요. 제가 온도계를 들이댔습니다. 화면에 32도가 표시됐어요. 그런데 길 건너편 일반 도로를 재어보니 38도였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햇볕 아래인데 6도 차이가 났어요. 빅터가 회의적인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잠깐, 이게 정말 정확한 건가요? 기계 오작동 아닙니까? 직접 해보세요. 빅터가 온도계를 받아들고 여러 곳을 측정했어요. 냉각 시스템이 설치된 구간은 모두 32-34도, 일반 구간은 37-39도였습니다. 데이터는 일관됐어요. 도로 아래 냉각수 파이프가 깔려 있습니다. 지하수를 순환시키는 시스템이죠. 아론의 설명을 들으며 무릎을 꿇고 도로를 만져봤어요. 확실히 차가웠습니다. 맨발로 걸어도 될 정도였죠. 하지만 유지비가 엄청날 것 같은데요. 빅터의 지적에 아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관리에 참여해요. 매주 토요일마다 자원봉사로 시설 점검을 하죠. 자원봉사요? 네. 기술자 1명과 주민 20명이 팀을 이뤄서 관리합니다. 인건비가 거의 안 들어가죠.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정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일을 할까요? 토론토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두 번째 목적지는 공공 냉방 쉼터였습니다. 지하철역과 연결된 지하상가 형태였어요. 들어서자마자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온도계는 25도를 가리켰어요. 하루 24시간 개방됩니다. 누구나 들어와서 쉴 수 있어요. 넓은 공간에는 의자와 테이블, 무료 정수기가 설치돼 있었어요. 벽면에는 책장과 충전 콘센트도 마련돼 있었습니다. 20여 명의 시민들이 각자 할 일을 하며 더위를 피하고 있었죠. 한 구석에서는 70대 할머니가 손자로 보이는 아이와 함께 그림책을 읽고 있었어요. 다른 쪽에서는 대학생들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자연스러웠어요. 전기요금은 어떻게 감당하나요? 태양광 패널과 지열 시스템을 병행해서 80% 정도 자체 충당합니다. 나머지는 시 예산으로요. 빅터가 전력 사용량 데이터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숫자상으로는 맞네요.
하지만 장비 고장이나 극한 상황에서는 어떨까요? 작년 폭염 때 한 달간 평균 기온이 45도까지 올랐었는데 단 한 곳도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아론의 말에 제가 놀랐어요. 45도면 정말 극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시설이 정상 작동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나요?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사용량을 조절했어요. 꼭 필요한 시간에만 와서 머물렀죠. 그리고 밤 시간대에는 젊은 분들이 어르신들께 자리를 양보했고요. 빅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게 얼마나 지속될까요? 사람들은 결국 이기적이거든요. 3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론의 담담한 대답에 빅터가 말문이 막혔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점심시간이 되어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거리를 걷는데 발밑이 뜨겁지 않았어요. 냉각 시스템 덕분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6도가 낮아진 건 과학이 증명했어도 내 마음속 의문은 여전히 뜨겁네. 혼자 중얼거렸는데 아론이 들었나 봐요. 뒤돌아보며 미소를 지었거든요. 의심하는 게 당연합니다. 저희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식당에서 현지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빅터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시설은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어도 시민의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오늘 밤 일정이 중요합니다. 아론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야간 치안 시스템을 직접 보시게 될 거예요. 제 가슴이 쿵 뛰었습니다. 어린 시절 트라우마 때문에 밤거리가 가장 두려웠거든요. 특히 혼자 다니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정말 안전한가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오늘 밤 11시에 호텔 로비에서 만나요.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빅터가 말했어요. 리사,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우리는 객관적 데이터가 필요한 거니까요. 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오전에 본 것들은 분명 인상적이었어요. 도로 온도 차이는 과학적으로 증명됐고 냉방 쉼터의 효율성도 데이터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석연치 않은 걸까요? 혹시 제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 아닐까요? 호텔방에 돌아와 오늘 수집한 데이터를 정리했어요. 숫자들은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숫자 너머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오후 4시인데도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냉각된 도로 덕분에 가능한 일이겠죠. 하지만 진짜 시험은 오늘 밤에 있을 거예요. 과연 이 도시의 야간 치안 시스템은 어떨까요? 정말로 여성 혼자서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까요? 11시가 기다려지면서도 두려웠습니다. 밤 11시. 호텔 로비에서 아론을 만났어요. 빅터도 함께 왔지만 표정이 시큰둥했습니다. 야간 조사는 위험할 수도 있다며 내내 불평했거든요. 오늘은 시민자원 치안대와 함께 순찰을 해보겠습니다. 아론의 말에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어린 시절 토론토 대정전 이후로 밤거리에 대한 두려움이 깊이 박혀 있었거든요. 특히 치안이 무너진 상황에서 느꼈던 공포감은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로비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경찰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이었거든요. 30대 남성 둘, 40대 여성 1명, 그리고 놀랍게도 60대 할아버지까지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시티가드 자원봉사팀입니다. 30대 남성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유니폼도 아니고 그냥 평상복에 작은 배지만 달고 있었습니다. 무기도 없었어요. 호루라기와 손전등, 응급처치 키트만 가지고 있었죠. 이분들이 치안을 담당한다고요? 빅터가 의아해했어요. 경찰은 어디 있나요? 경찰서에서 백업을 제공하죠. 하지만 1차적으로는 시민들이 직접 관리합니다. 아론의 설명을 들으며 걷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코스는 번화가 중심가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놀라운 건 그 구성이었습니다. 젊은 남성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성들도 많았고 심지어 혼자 걸어가는 사람들도 보였거든요. 18세 정도로 보이는 여고생이 편의점에서 나와 혼자 집으로 향하는 모습도 봤어요. 저런 게 정말 안전한가요? 제 질문에 시티가드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마다 순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점 사장님들도 협조해 주시죠. 실제로 편의점 사장이 그 여학생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자연스러웠습니다.
서로를 아는 사이인 것 같았죠. 토론토 정전 때와 달리 여긴 새벽에도 사람들이 서로 지켜주고 있었어. 혼자 중얼거렸는데 아룬이 들었나 봐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제가 12살 때 큰 정전 사고가 있었어요. 밤새 전기가 나갔는데 거리가 완전히 무법천지가 됐거든요. 그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캄캄한 거리, 소리 지르는 사람들, 깨지는 유리창 소리. 부모님은 저를 집 안 깊숙한 곳에 숨겨놓고 문을 잠갔어요. 밖에 나가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하셨죠. 그래서 도시가 위험하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특히 밤에는요. 이해합니다. 저희도 처음엔 그랬어요. 시티가드 할아버지가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다릅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봐주거든요. 두 번째 코스는 주택가였어요. 가로등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어두웠지만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곳곳에서 주민들의 생활 소음이 들렸거든요. 텔레비전 소리, 대화하는 목소리, 아이들 웃음소리. 여기 범죄율이 정말 0.001%인가요? 지난 1년간 강력 범죄는 0건이었어요. 경미한 절도 사건이 3건 있었는데 모두 당일에 해결됐죠. 40대 여성 자원봉사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범인들도 지역 주민이었거든요. 금방 찾을 수 있었죠. 빅터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어요. 정말 믿어지지 않네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간단해요. 모든 사람이 서로를 알고 있으니까요. 시티가드 팀장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은 약 2만 명인데 자원봉사자만 400명이에요. 50명당 1명꼴이죠. 그리고 상점 사장들, 경비원들까지 합치면 네트워크가 촘촘해져요. 세 번째 코스는 공원이었어요.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커플들도 있었고 혼자 산책하는 중년 여성도 있었어요. 정말 안전한 걸까? 마음속으로 의심하면서도 점점 놀라게 됐습니다. 분위기가 평화로웠거든요. 누구도 긴장하거나 경계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공원 한쪽에서는 야간 운동 클럽 사람들이 요가를 하고 있었어요. 20대 여성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요가 강사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하지만 시티가드 분들이 계속 순찰해 주시고 주민들도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니까 안심이 돼요. 1시간 반 정도 순찰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빅터가 말했어요. 인상적이긴 했지만 아직 확신은 서지 않아요. 하루 이틀 본 걸로는 판단하기 어렵죠. 저도 동감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편견이 조금씩 깨지는 느낌이었거든요. 호텔방에 돌아와 오늘 경험을 정리했어요. 객관적 사실들은 분명했습니다. 야간에도 많은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있었고 여성들도 혼자 다니고 있었어요. 범죄 발생 흔적도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정말 이런 상태가 지속 가능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는 앞에서만 연기하는 걸까요? 창밖을 내려다봤어요. 새벽 2시인데도 가로등 아래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어요. 혹시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 아닐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9년간 가져온 도시에 대한 불신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었거든요.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과연 이 도시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잠들기 전까지 계속 고민했지만 확신은 서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사 한입니다. 사흘째 아침. 연구단 회의실에서 긴급 상황이 벌어졌어요. 빅터가 창백한 얼굴로 들어오더니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거든요. 어디 갔지?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무슨 일인가요? 제가 물어보니 빅터가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가방이 없어졌어요. 어젯밤 호텔 로비에 잠깐 놔뒀는데 사라진 것 같아요. 아룬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가방이죠? 검은색 서류 가방이요. 연구자료와 여권, 현금 800달러가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이후 연구단 기밀 문서까지. 제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기밀 문서가 분실되면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연구 프로젝트 자체가 중단될 수도 있었죠. 빅터는 이미 체념한 상태였어요. 여기서 찾는 건 불가능할 거예요. 누군가 이미 가져갔겠죠. 아마 현금은 써버리고 서류들은 어디 버렸을 거예요.
그렇게 단정하지 마세요. 아론이 차분하게 말했지만 저도 속으로는 걱정됐습니다. 아무리 치안이 좋다고 해도 800달러나 되는 현금과 중요한 서류가 그냥 돌아올 리는 없잖아요. 경찰서에 신고하고 CCTV를 확인해 봐야겠어요. 아론이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빅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 낭비예요. 이미 12시간이나 지났는데 뭘 기대하겠어요. 아마 이미 다른 도시로 넘어갔을 거예요. 저도 솔직히 동감했어요. 토론토에서라면 분실물이 돌아올 확률은 거의 0%에 가까웠거든요. 특히 현금이 들어있으면 더더욱 불가능하죠. 정말 여기가 안전한 도시라면 이런 일이 벌어질 리 없는데. 빅터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난 이틀간 본 것들에 대한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거든요. 혹시 모든 게 쇼케이스였던 걸까요? 점심시간이 되어서도 소식이 없었어요. 빅터는 보험회사와 영사관에 연락하며 분실 신고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구 계획을 수정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고요. 역시 아시아 신흥 도시는 믿을 게 못 돼요. 빅터가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겉보기에만 그럴듯하지 실상은 다른 곳과 똑같아요. 아론은 계속 경찰서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지만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아무래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후 3시쯤 제 마음도 체념 모드로 바뀌었어요. 계산할 수 없는 변수들이 너무 많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도 인간의 욕심은 어쩔 수 없는 건가 봐요. 그런데 오후 4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론의 전화기가 울렸어요. 통화를 마친 그가 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찾았어요. 뭐라고요? 빅터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어봤어요. 시티가드 자원봉사자가 가방을 발견했대요. 지금 경찰서에 맡겨져 있고요.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정말로 빅터의 검은색 서류 가방이 그대로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전혀 손상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내용물은 어떤가요? 빅터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어봤어요. 여권, 현금, 연구자료, 이유 기밀 문서까지 모든 게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한 장도 빠진 게 없었고 한 달러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저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았거든요. 경찰관이 설명해줬어요. 시티가드 자원봉사자가 새벽 순찰 중에 공원 벤치에서 발견했대요. 아마 누군가 실수로 놓고 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실수로요? 네. 어젯밤에 호텔 로비에서 택시를 기다리다가 벤치에 잠깐 놨는데 그대로 두고 온 것 같아요. 빅터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하지만 12시간 동안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다는 게. 여기서는 그런 일이 흔해요. 경찰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작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20여 건 있었는데 모두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어요. 가방을 되찾은 빅터의 표정이 복잡했어요. 기쁜 듯 하면서도 당황스러워 보였거든요. 여권, 현금, 자료까지 그대로라니. 계산할 수 없는 데이터가 여기 있었네. 제가 중얼거리자 아론이 미소를 지었어요. 놀라셨죠? 저희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빅터가 말했어요. 솔직히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정말 놀라워요. 유럽에서도 이런 일은 쉽지 않거든요. 저도 동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어요. 지금까지 가져온 편견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혹시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건 아닐까요? 빅터에게 물어봤지만 그도 확실한 대답은 못했어요. 저녁 식사를 하며 오늘 일을 되돌아봤습니다. 분실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역시 도시는 믿을 수 없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12시간 만에 모든 게 원상태로 돌아왔어요. 게다가 아무것도 손실되지 않았죠. 과연 이게 우연일까? 스스로에게 물어봤지만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사건으로는 일반화하기 어렵잖아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제가 가진 도시에 대한 불신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어쩌면 세상에는 정말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곳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밤늦게 호텔 창문을 통해 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편안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예전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조금 더 신뢰할 만하게 느껴졌거든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점점 더 궁금해지고 있었습니다. 넷째 날 오후. 아룹이 특별한 인터뷰를 주선해줬어요.
현지 고등학생과 이야기해보자는 거였죠. 시민들의 실제 생활을 들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만난 사람은 마야 림이라는 18세 여학생이었어요. 키가 작고 말랐지만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었는데 땀에 젖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야예요. 유창한 영어로 인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학교 끝나고 바로 왔나요? 아니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다 왔어요. 마야가 가방에서 수건을 꺼내 땀을 닦았어요.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하거든요. 빅터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더운 시간에 일을 해요? 네. 가족을 도와야 해서요. 아버지가 작년에 다치셔서 일을 못 하시거든요. 마야의 담담한 설명에 가슴이 먹먹했어요. 18세 나이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니요. 그런데 이 더위에 어떻게 견디나요? 제 질문에 마야가 밝게 웃었어요. 처음엔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어떻게요?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거든요. 마야가 구체적으로 설명해줬어요. 편의점 사장님이 이 시간마다 휴식을 주고 근처 상점들에서 시원한 음료를 나눠주고 손님들도 배려해준다는 거였죠. 어제도 한국 관광객분이 생수를 주고 가셨어요. 그냥 고맙다면서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온도가 40도를 넘으면 남을 돕는 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 돼요. 마야의 말이 강렬했어요.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협력이라는 거였죠.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나요? 편의점에 손님이 없을 때는 에어컨 바람을 쐴 수 있어요. 그리고 오토바이 배달원 아저씨들이 얼음물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요. 빅터가 회의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런 게 정말 자발적인가요? 혹시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더위를 겪고 있으니까요. 마야가 가방에서 물병을 꺼냈어요. 그런데 저에게 먼저 권하더라고요. 드세요. 방금 얼린 거라 시원해요. 아니에요. 본인이 드세요. 괜찮아요. 금방 다시 얼릴 수 있어요. 마야의 자연스러운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본인도 더운데 외국인인 제게 먼저 물을 권하다니요. 마야, 혹시 무서운 일을 당한 적은 없나요? 특히 밤늦게 집에 갈 때요. 제 질문에 마야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서운 일이요? 별로 없어요. 시티가드 삼촌들이 계시잖아요. 삼촌들이요? 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을 다 삼촌이라고 불러요. 정말 가족같이 챙겨주거든요. 마야가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이 앱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위험하면 버튼 하나만 누르면 5분 내에 누군가 와줘요. 앱 화면을 보니 정말 간단했어요. 빨간 버튼 하나와 위치 표시만 있었죠. 실제로 써본 적 있나요? 한 번 있어요. 작년에 취한 관광객이 괴롭혔을 때요. 버튼 누르자마자 편의점 사장님이 달려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분을 택시에 태워서 호텔로 보내드렸어요. 다음 날 사과하러 오셨고요. 마야의 이야기는 계속됐어요. 동네 사람들이 서로 돌봐주는 일상적인 에피소드들이었죠. 할머니들이 낮에 혼자 있으면 안부를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길을 잃으면 누구든지 도와줘요. 정말 모든 사람이 그런가요? 빅터의 의심에 찬 질문에 마야가 웃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은 아니죠. 하지만 대부분은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서 살려면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혼자서는 이 더위를 견딜 수 없어요. 서로 도와야만 살 수 있어요. 마야가 시계를 보더니 일어났어요. 죄송해요. 저녁 시간대 아르바이트 가야 해서요. 또 일하나요? 네.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요. 하지만 저녁에는 조금 나아요. 바람이 불거든요. 마야가 떠나면서도 우리에게 물병을 하나 더 주고 갔어요. 목마르시면 드세요라며 웃으면서요. 인터뷰가 끝나고 아룬과 함께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빅터가 말했어요. 인상적인 아이네요. 하지만 개인적인 사례 하나로 전체를 판단하기는. 하지만 어제 분실 사건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제 말에 빅터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확실히 뭔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확신은. 그때 앞에서 소동이 벌어졌어요. 70대 할머니가 길에서 넘어지신 거였습니다. 혼자서는 일어날 수 없어 보였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순식간에 O-6명의 사람들이 달려왔거든요. 오토바이를 세우고 온 배달원, 상점에서 뛰어나온 사장님, 지나가던 학생들까지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셨나요? 병원 가실까요?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었어요. 마치 가족처럼요. 결국 할머니는 무사했고 사람들은 각자 하던 일로 돌아갔어요. 특별한 보상을 바라거나 감사 인사를 기대하지도 않았죠. 방금 본 게 정말 일상적인 일인가요? 아론에게 물어보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여기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마야가 말했듯이 서로 돕지 않으면 모두가 힘들어지거든요. 호텔방에 돌아와 오늘 경험을 정리했어요. 마야와의 인터뷰, 할머니를 도운 사람들, 그리고 어제의 분실 사건까지. 점점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이 도시에는 정말 다른 문화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문화가 해답일 수 있다는 깨달음. 혼자 중얼거리며 창밖을 내려다봤어요. 여전히 사람들이 서로 인사하며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제는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았어요. 내일은 직접 자원봉사에 참여해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어떤 경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5째 날 저녁 10시. 드디어 제가 직접 시민자원봉사 순찰에 참여하게 됐어요. 아론이 주선해준 특별 체험이었습니다. 빅터는 위험할 수도 있다며 호텔에 남았지만 저는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시티가드 조끼를 입고 손전등을 들었어요. 함께하는 팀원은 어제 만났던 그 할아버지와 30대 여성, 그리고 새로운 멤버인 20대 남성이었습니다. 리사님, 긴장되시죠? 여성 자원봉사자가 웃으며 물어봤어요. 네, 조금요. 사실 밤거리를 혼자 다닌 적이 거의 없어서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함께 있잖아요. 첫 번째 코스는 상업지구였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식당과 카페들이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혼자 온 손님들이 많다는 거였어요. 특히 젊은 여성들이요. 정말 안전한가 봐요? 제 중얼거림에 할아버지가 대답해 주셨어요. 처음엔 저희도 의심했어요. 하지만 5년째 해보니 확실해졌죠. 어떻게 확실해졌나요? 직접 경험해보면 알아요. 한 카페 앞을 지나가는데 혼자 앉아있는 20대 여성이 보였어요.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하고 있었죠. 밤 11시가 다 되어가는데 전혀 불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저분은 괜찮을까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보니 30대 여성 자원봉사자가 웃었어요. 저분 자주 봐요. 프리랜서 디자이너인데 밤에 작업하는 걸 좋아해요. 시원하거든요. 정말로 그 여성은 편안해 보였어요. 가끔 고개를 들어 밖을 바라보기도 하고 커피를 마시며 여유롭게 일하고 있었죠. 2번째 코스는 주택가였어요. 가로등이 적어 상대적으로 어두웠지만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시티가드 팀과 함께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안전해서 그런 건지. 여기서 사건이 일어난 적 있나요? 20대 남성 자원봉사자에게 물어봤어요. 작년에 취한 관광객이 소란을 피운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금방 해결됐죠. 어떻게요? 주민들이 나와서 달래드렸어요. 화내지 않고 차근차근 설득했죠. 그 순간 앞에서 정말로 사람이 나타났어요. 40대 남성이 휴지통을 뒤지고 있었거든요. 순간 긴장했는데 자원봉사자들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안녕하세요, 김 아저씨. 할아버지가 자연스럽게 인사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하세요. 그 남성도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전혀 수상하거나 위험한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저분은 누구세요? 폐지 줍는 분이에요. 이 동네에서 10년째 살고 계시죠? 아주 성실한 분이에요. 30대 여성의 설명을 듣고 안심했어요. 서로 아는 사이였던 거죠. 3번째 코스로 가던 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편의점 앞에서 마야를 다시 만난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 리사 언니. 자원봉사 하시는 거예요? 마야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 혼자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마야, 혼자 가는 거 무섭지 않아? 괜찮아요. 집까지 10분이면 돼요. 그리고 시티가드 삼촌들이 계시잖아요. 정말로 마야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보다 더 당당해 보였죠. 조심히 들어가. 할아버지가 마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손녀를 챙기는 할아버지 같았습니다. 네, 할아버지.
내일 또 봐요. 마야가 사라진 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18세 여학생이 밤 11시에 혼자 걸어가는데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다니. 정말 놀라워요. 혼자 중얼거렸는데 할아버지가 들으셨나 봐요. 저희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요. 네 번째 코스는 공원이었어요. 밤 12시가 다 되어가는데도 몇몇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중장년층이었지만 젊은 커플도 보였어요. 벤치에 혼자 앉아있는 60대 여성이 있었어요. 책을 읽고 있었죠. 저분은 괜찮을까요? 제가 걱정하자 30대 여성 자원봉사자가 다가갔어요. 이모,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에 나오셨네요. 아, 수고해요. 집에서 너무 더워서 나왔어요. 자연스러운 대화였어요. 서로 아는 사이였고 위험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죠. 마지막 코스는 다시 상업지구였어요. 새벽 1시가 다 되어가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기다리는 사람들, 야식을 사는 사람들, 늦게 퇴근하는 사람들. 모든 게 평화로웠어요. 아무도 서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낮 시간처럼 자연스러웠죠. 범죄 통계의 0보다 더 강력한 건 서로가 서로를 믿는 100%야. 순찰을 마치고 혼자 중얼거렸어요. 정말로 그런 것 같았거든요. 호텔로 돌아가면서 오늘 경험을 되돌아봤습니다. 3시간 동안 시내 전체를 돌아다녔는데 단 한 건의 위험한 상황도 목격하지 못했어요.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의 태도였어요. 모두가 서로를 알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의 큰 가족 같았어요. 호텔방에 들어가서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에서 긴장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내가 정말 바뀌고 있구나. 어린 시절부터 가져온 도시에 대한 공포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29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창밖을 내려다봤어요. 새벽 2시인데도 가로등 아래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이제는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름다워 보였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정말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은 기분이었거든요. 도시에 대한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신뢰 말이에요. 내일은 연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해요.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확실한 건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였습니다. 여섯째 날 오전, 연구단 최종 회의가 열렸어요. EU와 유엔에 제출할 공식 보고서를 작성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빅터와 저, 그리고 아룬이 참석했죠.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지난 일주일간 수집한 데이터들이 쌓여 있었어요. 온도 측정 결과, 범죄 통계, 시민 만족도 조사, 비용 분석 자료까지. 자, 그럼 결론을 정리해 볼까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이 서 있었지만 빅터의 반응이 궁금했거든요. 기술적 성과는 분명해요. 도로 냉각 시스템의 6도 온도 저하, 500개 냉방 쉼터의 효율성, 이런 건 부정할 수 없죠. 빅터가 자료를 넘기며 말했어요. 그런데 표정이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어요. 뭔가요? 시민들의 참여도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처음에 완전히 회의적이었어요. 빅터가 분실 사건 이야기를 꺼냈어요. 제 가방이 사라졌을 때 정말 절망적이었거든요. 역시 아시아 신흥 도시는 믿을 게 못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떠세요? 아룬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12시간 만에 모든 게 그대로 돌아온 건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빅터가 계속 설명했어요. 유럽에서도 이런 일은 쉽지 않아요. 특히 현금이 들어있는 가방이라면 더더욱이요. 제가 마야와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18세 여학생의 말이었어요. 온도가 40도를 넘으면 남을 돕는 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 된다고 했죠. 맞아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빅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극한 상황에서 개인주의보다 공동체가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아룬이 추가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작년 폭염 기간 동안 응급실 내원 환자가 30% 감소했어요. 시민들이 서로 돌봐준 덕분이죠. 정말요? 네. 혼자 사는 노인분들을 젊은 가족들이 챙겨드리고 야외 근로자들을 상점 사장님들이 도와주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으니 더욱 명확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프로젝트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변화였던 거죠. 그렇다면 결론은 뭘까요? 제가 물어보자 빅터가 먼저 대답했어요. 누산타라 모델을 국제 표준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말요? 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일주일간 직접 경험해보니 확신이 서요. 빅터의 180도 달라진 태도에 아론도 놀란 것 같았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제안하실 건가요? 기술과 공동체의 결합 모델이요. 하드웨어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있어야만 지속 가능하죠. 저도 동의했어요. 맞아요. 냉각 시스템도 주민들이 관리하고 치안도 시민들이 담당하고 응급 상황도 서로 도와주고 그래서 유지 비용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던 거고요. 아론이 경제적 효과까지 설명해 줬어요. 일반적인 스마트 시티 대비 운영비가 50% 낮아요. 회의가 점점 열띠어졌어요. 모두가 한 목소리로 누산타라 모델을 지지하고 있었거든요. 냉방 장치보다 강력한 건 사람들의 마음이 만든 바람이었어. 제가 중얼거리자 빅터가 웃었어요. 멋진 표현이네요. 보고서에 그대로 써도 될 것 같은데요. 오후 내내 보고서 작성에 몰두했어요. 데이터 분석, 사례 정리, 정책 제안까지. 생각보다 쉽게 써졌어요. 결론이 명확했거든요. 저녁 7시, 드디어 최종 보고서가 완성됐어요. 제목은 누산타라 공동체 스마트시티 모델 기술과 시민 참여의 성공적 결합이었습니다.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이랬어요. 첫째, 기술적 성과는 검증됐다. 도로 냉각 시스템과 공공 냉방 시설이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다. 둘째, 더 중요한 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다. 기술만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공동체 정신이 결합되면 놀라운 시너지를 낸다. 셋째,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이다. 시민 참여로 운영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넷째, 다른 도시에도 적용 가능하다. 단, 지역 문화와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빅터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EU 본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네요. 아론도 기뻐했어요. 5년간 준비한 보람이 있네요. 보고서를 EU와 유엔에 전송한 후 축하 저녁 식사를 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리사, 정말 많이 바뀌셨어요. 아론이 말했어요.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껴요. 정말로 그랬어요. 일주일 전에 회의적이고 불신에 찬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거든요. 빅터님도 많이 바뀌셨고요. 인정해요. 완전히 선입견을 버렸죠.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빅터가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신기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저도 그래요.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가능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누산타라의 힘인 것 같아요. 밤늦게 호텔방에서 개인적인 소감을 정리했어요. 공식 보고서와는 별개로 제 마음의 변화를 기록하고 싶었거든요. 29년간 가져온 도시에 대한 불신이 일주일 만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났다는 거였습니다. 창밖을 내려다봤어요. 여전히 사람들이 편안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내일이면 토론토로 돌아가야 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거든요. 3개월 후, 파리 유네스코 본부. 제가 서 있는 이 연단에서 전 세계 도시계획 전문가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200여 명의 청중 앞에서 누산타라 보고서를 발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술은 도시를 차갑게 하지만 사람의 마음만이 도시를 살아있게 한다. 제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3분간 지속된 기립박수였습니다. 연단에서 내려오며 가슴이 벅찼어요.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쏟아진 질문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정말로 범죄율이 0에 가까운가요? 시민자원봉사가 지속 가능한 모델인가요? 다른 도시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모든 질문에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었어요.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시민들이 서로를 믿을 때만 가능한 일이었어요. 독일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했어요. 하지만 서구 도시에서는 개인주의가 강한데 그런 공동체 정신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시작은 작은 것부터예요. 폭염이나 한파 같은 위기 상황에서 서로 돕는 경험을 쌓아가는 거죠.
발표회가 끝난 후 EU 도시개발 담당관이 찾아왔어요. 리사 박사님, 정말 인상 깊은 발표였어요. 브뤼셀에서도 파일럿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네. 내년 여름부터 세계 도시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이에요.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누산타라에서 본 모델이 유럽으로 확산되고 있다니요. 저녁에는 빅터와 함께 생강변 카페에서 차를 마셨어요. 그도 독일 정부 자문관으로 참석했거든요. 3개월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네요. 빅터가 감회 깊은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그렇게 회의적이었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달라졌죠. 정말로 그랬어요. 토론토로 돌아간 후 제 연구 방향도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기술 중심에서 공동체 중심으로요. 아론한테서 연락 왔어요? 네, 어제 메일이 왔어요. 아론의 소식은 더욱 놀라웠어요. 누산타라 모델이 동남아시아 7개 도시로 확산되고 있다는 거였죠. 싱가포르, 쿠알라룸푸르, 방콕까지 도입을 검토하고 있대요. 마야는 어떻게 지내고 있대요? 대학에 입학했어요. 장학금을 받아서요. 빅터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 아이 덕분에 제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카페에서 나와 파리 거리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3개월 전 누산타라에서의 일주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한 달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UN 헤비타트에서 누산타라 모델을 공동체 스마트시티 글로벌 스탠다드로 채택한다는 거였습니다. 토론토 대학교 연구실에서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었거든요. 교수님이 축하해 주셨어요. 리사, 박사 논문 주제를 바꾸는 게 어때? 누산타라 모델을 깊이 연구해보면 어떨까? 정말 그래도 될까요? 물론이지. 이미 충분한 데이터가 있잖아. 6개월 후, 제 박사 논문 공동체 기반 스마트시티의 지속 가능성 연구 누산타라 모델 분석이 완성됐어요. 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죠. 더 놀라운 건 실제 적용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였어요. 캐나다 밴쿠버에서도 시범 사업을 시작했고, 프랑스 리옹에서는 시민자원봉사 치안대를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1년 후, 저는 다시 누산타라를 방문했어요. UN 헤비타트 자문관으로 초청받은 거였습니다. 공항에 아론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1년 만에 보는 그의 모습이 반가웠죠. 리사, 정말 오랜만이네요. 아론, 보고 싶었어요. 차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는데 더욱 발전된 모습이 보였어요. 새로운 냉각 시스템이 추가되었고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다양해졌더라고요. 마야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대학교 2학년이에요. 도시계획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리사님 덕분에 꿈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마야와 재회했을 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키도 훨씬 크고 훨씬 성숙해져 있었거든요. 리사 언니, 정말 보고 싶었어요. 마야도 정말 많이 컸네. 언니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도 도시계획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빙터도 함께 왔어요. 이제는 독일 정부 공식 자문관으로 누산타라 모델 확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1년 전 첫 방문했을 때가 생각나네요. 빅터가 감회 깊게 말했어요. 그때는 정말 회의적이었는데. 저도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3일간의 재방문 기간 동안 놀라운 변화들을 목격했어요. 시민자원봉사자가 400명에서 800명으로 늘었고 범죄율은 여전히 0에 가까웠어요. 더욱 놀라운 건 주변 도시들도 비슷한 모델을 도입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시티가드 할아버지와 다시 만났어요. 여전히 야간 순찰을 하고 계셨거든요. 1년 전에 함께 순찰했던 게 기억나세요? 물론이죠. 그때 리사님이 많이 놀라워하셨죠. 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할아버지의 따뜻한 미소에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토론토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지난 1년을 되돌아봤어요. 한 번의 연구 출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29년간 가져온 도시에 대한 불신이 희망으로 바뀌었어요. 더 중요한 건 그 변화가 저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도시들이 함께 변해가고 있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로 세상은 변할 수 있구나. 사람들이 서로를 믿기 시작하면 말이에요. 지금도 누산타라에서는 시민들이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마야는 꿈을 향해 공부하고 있고 시티가드 할아버지는 오늘 밤에도 거리를 지키고 계시겠죠. 그리고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누산타라 모델을 벤치마킹한 새로운 공동체들이 만들어지고 있을 거예요. 기술은 도시를 차갑게 만들지만 사람의 마음만이 도시를 살아있게 만든다. 이 깨달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를 바라며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자신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